네, 반갑습니다. 130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분석표하고 그 답안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회차의 특성은 당연히 뭐 기출 문제는 이제 당연히 뭐 기출되는 거니까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크게 두 가지는 이제 안전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회차는 도장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 예, 이거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감에서 강조했었죠. 이제 전 회차에 마감 공사가 없기 때문에 마감 공사를 제가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제 타일하고 도장 공사가 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강에 오신 소장님들은 그래도 문제 풀이를 조금 하고 가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특강이 끝난 다음에 2주 동안 이제 문제 풀이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네. 오전에는 토목하고 같이, 그리고 오후에는 건축도 따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요. 자, 어떤 문제를 풀었었죠, 우리가? 철골에 대한 문제 하나 풀었었죠, 철골. 네, 철골 문제에서 철골 조립에 대한 문제, 철골 현장 조립 설치 유의사항에 대한 문제를 풀었었고요. 그리고 도장공사, 용적 도장공사의 결함의 종류, 원인, 방지 대책에 대한 문제를 같이 또 풀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도 같이 풀었죠. 층간소음. 네,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도 같이 풀었었고, 그리고 이제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문제 같이 이제 풀었었고요. 그리고 결로 문제도 같이 풀었습니다, 저랑. 결로 문제. 결로 문제도 같이 풀고. 자, 문제 하나가 이제 그 건설업체의 문제점, 경쟁력 향상 방안. 향상 방안, 이제 근대화에 대한 문제. 향상 방안. 그래서 저하고 이제 서술은 이제 4문제를 풀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철골 문제에서 뭐 주각부는 아니지만 이 내용은 주각부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 주각부 내용을 강조했었고요. 네. 도장 나왔죠, 그죠? 도장. 도장이 출제됐고, 층간소음 제가 강조했는데 또 층간소음 출제됐네요. 같이 풀었던 문제. 그리고 결로 문제가 또 같이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같이. 예. 그래서 일단 그 특강까지 오신 분들은 그래도 답안을 채울 수 있는 한번 그 채우는 연습을 그래도 같이 해보고 실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오전에 보니까 우리 토목에서 그 H 파일에 대한 그 문제도 서술로 문제를 풀었더라고요. 예. 요 문제도 출제가 됐죠. 요 문제. 토목하고 같이 출제된 문제. 그리고 용어로, 요건 이제 서술이고요. 용어는 이제 액상화 나온 거죠. 액상화. 액상화는 뭐 계속 다 풀어봤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용어 문제로. 그래서 액상화도 요번에 출제가 됐죠. 예. 자, 이번에 그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특이사항을 보면은 요즘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122회, 123, 124, 125, 그다음 126회까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최근 문제들은 좀 배제하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런 그 공부 방향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최근 문제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많이 나온 층간소음에 출제가 됐으니까 같이 한번 층간소음, 이번 회차는 이제 127회차 제가 해설 강의할 때도 사후 확인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는데, 이번 회차도 사후 확인 제도, 그래서 제가 정규반에 강조한 등급 기준이 나왔죠. 이번 회차에 또 등급 기준이 나왔으니까 사후 확인 제도에 대해서 같이 언급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후 확인 제도입니다. 사후 확인 제도. 자, 사후 확인 제도가 국토부에서 발표하기를 1차 발표가 20년입니다. 20년. 오래됐죠? 20년 6월에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22년 7월에 이제 사후 확인 제도가 도입할 거라는. 자, 이때 왜 발표가 났습니까? 우리가 19년도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사전 인증 제도를 그동안 다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보고 시험을 했는데 전혀 기준치에 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미달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전 인증 제도 가지고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 해서 사후 확인 제도가 20년 6월 국토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여름부터, 그러니까 7월부터 시작할 거다. 그래서 22년 초에 발표가 날 거다 하는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의 유예 기간을 준 겁니다. 왜 2년의 유예 기간을 줬느냐? 건설사에서 계속 개발하고 계속 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시간 유예를 준 겁니다. 예,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네. 그래서 22년 3월에 이제 발표가 난 거죠. 3월에 발표가 나고 22년 8월 4일부터 이후에 발생하는 승인이 되는 그 공사부터 이제 사후 확인 제도가 도입이 된다.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8월 4일서부터 승인 건은 지금 사후 확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 등급 기준이 나왔으니까 등급이 바뀐 겁니다. 데시벨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사회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데, 전부 다 도입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다세대 주택까지 다 도입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공동주택 도입하는 거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라 했죠. 30세대. 이상 도입하고, 그리고 제가 정기반에 다 말씀드렸죠. 도입하고 시험은 5%를 실시할 거다. 무작위로 5%를 실시하는데 점검 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점검 기관이 부족해서 2%로 일단은 실시할 예정이다. 까지가 지금 공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지금 22년 8월 4일 이후부터 승인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험에 들어가는 거는 보통 뭐 내년서부터나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사후 확인 제도를 좀 언급해달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정규반 때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에 나온 게 이제 경량 충격, 중량 충격이라는 단어는 주지 않고 이제 등급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정전 암기를 하라고 그랬죠. 개정전. 개정전은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으로 나눌 수 있다 했습니다.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그리고 개정 후죠, 개정 후. 개정 후는 22년 8월 4일 이후로 승인권에 해당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등급 기준을 암기하라고 그랬죠, 기준. 그래서 4개 등급이 있다고 그랬죠.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제가 암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량 충격음 개정 전 거가 암기가 안 되면 개정 후라도 분명히 제가 암기를 하라고 그랬죠. 예. 암기가
제가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암기법을 해드렸죠. 암기할 수 있다. 쉽다, 이거에. 58과 50데시벨만 알면은 암기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5씩 줄어든다고 그랬죠. 58에서 53, 48, 43 이하입니다. 요 레벨입니다. 얘는 이하죠. 이하. 당연히 여기는 초과가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위에 거를 밑으로 가져다 쓰면 된다 했습니다. 이게 53, 그대로 가져가면 48, 그대로 가져가면 43. 이게 경량 충격음이죠. 경량 충격음은 가볍고 딱딱한 소리입니다. 예, 그런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이 경량 충격음이고요. 중량 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이 중량 충격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50데시벨 이하입니다. 기준치가. 그래서 요것만 좀 헷갈리다고 그랬죠. 요건 343으로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47, 43, 40이 되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요것도 이해하겠죠. 또 초과가 되는 거고 그대로 갖다 내려 쓰면 되는 거죠. 한 칸씩. 그럼 47이 되는 거고 그대로 하면은 43이 되고 그대로 하면은 40이 되는 거죠. 네. 요게 이제 그 사후 확인 제도로 개정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또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왜? 4데시벨씩 차이로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4데시벨이 우리가 이 그 소음을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떠한 단위라해서 4데시벨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가 된 거죠. 49데시벨로 강화가 된 거죠. 그래서 45, 41, 37데시벨. 자, 이것도 이하가 되는 거죠. 이하. 레벨. 자, 요거는 초과겠죠. 그대로 이것도 밑으로 45, 41, 37. 네. 지금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경량을 물어보지 않고 중량도 물어보지 않고 차단 구조 등급을 물어봤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정 후를 써주면 되고 이 내용을 몰랐던 소장님도 아마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나눠서 쓸 거라고 보겠습니다. 암기가 돼 있으면은. 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일단 그 시험을 또 언급을 해주라고 그랬죠. 시험을. 자, 개정전 시험 경량 충격음은 태핑 머신입니다. 네, 5개 철구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5개 철구를 사용해서 네, 여기 높이가 40mm입니다. 그래서 4계속 이상 구간을 정해서 경량 충격음을 실시하는 거고요. 중량 충격음은 백머신입니다. 이거는 타이어죠, 타이어. 타이어가 7.3kg의 타이어를 가지고 850mm 높이에서 충격에 의해서 중량 충격음을 우리가 측정을 한 겁니다. 이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모두 다 200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과한 거예요. 어른아이가 80cm 그 소파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충격이거든요. 상당히 과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이 중량 충격음이 개정된 겁니다. 중량이 개정됐다. 예.
이게 이제 임팩트볼로 바뀌었습니다. 임팩트볼. 임팩트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임팩트볼은 이 배구공만한 크기의 2.5kg입니다. 이걸 1m에서 낙하시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ISO 이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팩트볼로 이제 바뀌었다. 네. 그래서 이 시험까지도 제가 작성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 뭐 하신 소장님도 있고 전혀 작성을 못한 소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정규반에서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볼이 이제 2014에서 15년 사이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제 백머신하고의 어떠한 그 표준화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팩트볼이 빠졌다가 요번에 사후 확인제도 도입으로 다시 들어간 상황이다. 그래서 요 내용 제가 정규반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왜 강조를 했습니까? 일단은 법이 제정되고 이제 바뀌었고, 네. 그래서 이 2000년에 나온 이 법이 나온 게 이제 그 19년도에 이제 그 국토부 전수조사한 게 19년이거든요. 예, 19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117, 118, 119의 시험이 계속 나왔어요. 예,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20년도에 나오질 않고 21년도에 이 차단 구조에 대해서 이 차단 구조로 하면은 인정기관의 장이 이런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을 인정한 구조가 바닥 성능 차단 구조거든요. 차단 구조에 대해서 123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127회 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작년입니다. 127회 때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어로 두 번 나온 거예요. 전해차 123에 용어로 나오고 작년 차에 용어로 나오고. 예. 그래서 서술로 분명히 나올 거 제가 같았거든요. 서술로 올해. 근데 첫 시험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당히 강조를 했죠. 이번 차수나 다음 차수 분명히 나올 것 같으니까 공부를 더 해달라. 그리고 제가 이제 특강 시간에 그 문제를 풀면서 소음 저감 원인과 대책을 못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찾으라 했습니까? 119회 문제를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119회. 지금 요번에 차수 나온 문제가 119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 문제는 2교시 들어갔을 때 같이 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1교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교표 한번 보시면은요, 시스템 비교 강조했었습니다. 예, 강조하고, 문제 풀어봤고, 모의고사에서 당연히 풀어봤고요. 제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풀렸죠. 시스템 비교에 대해서. 예, 시스템 비교하고 시스템 동발이랑 또 구분해서 제가 풀렸습니다. 예. 다음 BIM은 당연히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제, 우리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고, 분마 찬력도 제가 이제 106회 이후로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하고 안전은 계속 출제가 되는데, 이건 계속 한 2년 전, 3년 전서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면 해체 사전 허가제도, 한 20년 된 이런 문제가, 예. 그런데 유추에서는 쓸 수 있는 문제다. 이 문제도. 성면에 대한 문제도, 제가 모의고사 2에서, 같이 풀리고 있고요. 액상화는 말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같이 풀어본 문제. 네. 지금 이제 예상 문제 없는 이제 강우식 콘크리트 타석. 이거는 이제 용어에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물에 관계된 문제가 또 나왔다. 물에 관계된 문제. 예. 단위 수량 언급해 줄 수 있었겠죠. 단위 수량. 자, 장골제율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상 문제 있는 문제고, 엔드탭도 예상 문제 있습니다. 예. V가 빨리 나왔습니다. 서술 문제랑 똑같이 나왔는데, 서술 문제랑 똑같은 개념을 나왔는데, 이것도 과제물에 있던 문제겠고요. 요 문제도 서술 문제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서술 문제 나왔던 게 용어로 문제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과제물에 있는 내용. 재료 분리 문제, 그 블리딩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블리딩을 빼놨는데 또 블리딩의 개념으로 재료 분리 문제, 이것도 재료 배합 시공으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내압 피복 공법, 이것도 뭐 예상 문제 있는데 내압 피복은 뭐 125, 6, 7, 8까지 제가 4회 연속으로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9에 나오지 않았죠. 129에 나오지 않았어도 모의고사에서 계속 풀렸습니다.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다 못해 이제 아예 이제 용어로 예전에 나왔었는데 이 용어로 이제 출제가 됐고요. 주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각부도 이제 과제물에서 한 문제인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요것도 서술 문제 나왔었는데 앵커볼트와 같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용어로 또 바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최근의 문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봤을 때 뭐 채울 수 있는 연습만 할 수 있으면은 과연 못 채울 수 있는 이게 못 쓸 문제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 그 정도의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뽑는 어떠한 인원에 따라서 점수는 항상 조정되고 있으니까 그 인원, 합격률의 인원이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어떠한 이런 소문에 의하면은 전회차 이제 3% 뽑았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많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10% 이상 요구하는데 지금 10% 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합격생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모범 답안 보면서 같이 분석표랑 같이 비교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입니다. 네,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 네, 시스템 비계는 기출문제 분석에 있는 것처럼 123회 문제 출제됐습니다. 예, 용어 문제 출제됐고요. 바로 124회 서술 문제로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시스템 비계의 재해 유형 조립 기준 마찬가지죠. 설치 기준 같은 말입니다. 점검 보수 사항 및 조립 해체 시 안전 대책해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125회 때 시스템 동발이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이제 21년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22년도 작년에는 시스템 비계 시스템 동발이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유달리 제가 강조를 하고 많이 풀렸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 네,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은 그 3번의 대제목 3번에 보시면 이거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예.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그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그 69조의 비계 시스템 비계 구조 5개 항목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비계 조립 작성 시 준수 사항 6개 항목. 그래서 총 11개 항목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8개를 가지고 놨는데 이게 뭐 대표적인 항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런 그 2번에 보시면은 물림 깊이 겹침 이음 겹친 길이 3분의 1 이상 들어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 연결재는 제조사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강간비계가 5m 간격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월타이. 그거 그냥 5m 이렇게 적어줘서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밑받침 철물, 수직 수평을 유지하는 밑받침 철물을 댄다. 그리고 경사진 바닥에 쐐기를 사용하고 가공전로는 전류가 흐르는 그런 그 선이죠. 예, 공중에 설치하는 전선로 가공전로를 합니다. 그래서 방어구 설치하죠. 예. 그리고 비계 작업자는 수직면상의 동시 작업은 금지하고 그리고 활화중 표시까지 이런 개념에서 이거를 다 적어야 되냐 다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여기서 4-5개 정도 적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한쪽 마무리하는 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전 우리 그 모의고사에서 또 제가 서술 문제로 또 냈었죠. 예, 시스템 비계. 자, 예상 문제와 모의
2에서 같이 풀어봤습니다. 모의 2에서도 이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기출 문제로 제가 풀거든요. 모의 2는. 모의 2는 모의 1과는 조금 차별화는 두고 있습니다. 모의 1은 70제에서 개념에서 70제를 암기하는 개념이고, 모의 2는 처음에 이렇게 돌릴 때 그 개념 제가 이제 그 해당하는 주차에 있는 그 최근의 기출 문제를 제가 이제 풀리거든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돈 다음에 그 기본 문제를 제가 이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에서 시스템 비교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예, BIM 활성화 방안. 네. BIM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는 이제 우리 기출 문제 보면은 용어로 이제 117에 10점짜리 나오고 109회 때 이제 적용 방안에서 109회 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예. 이게 이제 그 용어 문제로 나왔습니다. 요즘 또 돼도 되죠. 이게 이게 20년에 12월 달에 국토부에서 BIM 활성화 그 로드맵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21년서부터 30년간의 BIM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다 해서 이런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때 이제 발표된 게 이제 4개의 이제 전략 분야랑 12개의 핵심 요소로 해서 이렇게 발표됐는데, 그 4번에 보시면 그 내용이 활성화 방안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좀 표준화 설계와 어떠한 그 적용에서 좀 문제가 많다고 그랬는데 돼도 되고 있어서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보시면 그 동그라미 이번에 그 4번의 동그라미 보시면 표준화가 중요한 거고요. 지금 6번에 보시면 그 BIM의 전담 인력 이 육성이 상당히 시급하다. 이런 내용이 또 이런 그 건설지에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BIM의 활성화 방안 이것도 근대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작성은 힘들어도 유추해서 작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3번입니다. 부마 촬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 106회 때 끊겼습니다. 그래서 총 6회 나오고 누누이 강조했고 예상 문제에서도 풀어봤고 뭐 모의고사에서도 그 모의고사에서도 같이 이제 그 서술에도 있고 이제 용어로 모의원에서도 풀어본 문제고요. 현상적인 문제죠. 그래서 지지 말뚝에서 연약 집안에서 주면의 마찰력이 하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번에 개념도 중립점 표현해 주면 좋겠고요. 현상적인 문제니까 원인, 대책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예, 문제 4번입니다. 네, 성면은 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 이제 풀었는데 모의 2에서 예, 성면 해체 사전 허가 제도입니다. 근데 뭐 이게 실시된 게 20년 전에 실시된 건데 이걸 예, 더 이상 낼 게 없는가? 네, 그래서 20년 된 사전 허가 제도가 예, 그래서 성면도 125회 때 성면 조사 대상 및 해체 제거 작업 시 준수 사항에서 125회 때 용어 문제로 나왔고요. 예, 119회 때 서술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네, 성면도 해체와 또 별개로 또 이렇게 출제가 되는 문제죠. 지금 현재 계속 진행형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 방학 때 우리 성면 제거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 중이다. 그래서 그 허가 제도라는 게 보시면은 3번에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런 그 2003년 7월 1일부로 시행됐다. 뭐 이런 그 날짜를 적기 상당히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성면이 함유된 해체하고자 하는 사전에 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 이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20년이나 됐는데 예, 지금 이렇게 사전 허가 제도가 나왔고요. 이번에 보시면 중량비 1% 초과 시 함유한 설비 해체 작업에 해당하는 거고, 허가 신청 방법 보시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계획서 똑같이 보호구, 그다음 폐기 처분. 그래서 20일 이내 허가 신청을 교부한다 정도. 그래서 2번에 성면 조사 대상 쓴 거는 125에 나온 문제죠. 예, 그거는 기출 문제였고요. 예. 그래서 그 성면 해체 사전 허가 제도는 선택하신 소장님들이 조금 적습니다. 예, 정확하게 작성하기가 힘든 그 제도적인 측면이니까 제도 이런 그 기준 이런 측면들은 적기가 이제 기술하기가
작성하기가 부담되니까 인원수는 적습니다.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액상화 현상입니다. 네, 말이 필요 없죠. 예, 뭐 모의고사, 뭐 실전 모의, 뭐 특강의 특강서부터 작성을 다 해보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네, 사질 지반 들어가 줘야 되겠죠. 네, 지진, 진동 이런 충격에 의해서 간극 수압이 상승하고 유효 응력이 감소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단 저항을 상실 지반이 액체와 같이 되는 현상. 네. 이번에 개념도 전단 강도 공식 들어가 줘야 된다고 했고요. 어떠한 그림을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현상적인 문제. 예, 영향은 문제점이고 원인은 우리가 정의에 있는 것처럼 이런 충격에 의해서 간극수압 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고요. 대책은 집안의 계량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강우식 콘크리트 타설. 네. 네. 요 내용은 지금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우천시, 포구시 대처, 그다음 우천시 조치에서 이건 용어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네.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강우식 콘크리트 타설, 네, 물과 관계된 문제이고, 일단은 콘크리트와 관계된 문제니까 충분히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죠. 예, 기출문제 뭐 연습이 안 돼 있더라도 모든 분들이 다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자, 이번에 우천시 대처 방안 보시면 이런 보양, 우리가 비닐 보양한다는 단어들, 그리고 4번에 보면 이런 고인물을 제거한다. 그리고 대제목 3번의 포구시 대처 방안에 보시면은 포구시에는 컨스트럭션 조인트 위치를 확인한다. 네, 이런 개념. 자, 이런 것도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것도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죠. 이게 타설 높이죠, 타설 높이. 예, 타설 높이가 해당되고 콘크리트를 타서 오는 거죠, 지금. 타설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설된 부위부터 비닐을 보양하는 거죠. 비닐 보양할 수 있겠고, 비닐 보양을 왜 하죠? 왜 하죠?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유출을 방지하는 거죠. 예, 표면에 시멘트가 다 유출이 돼버리죠. 재료 분리가 발생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우는 아까 그 시공이음을 들어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갑작스러운 폭우에는 시공이음을 처리를 해주는 거죠. 면접에서도 이거는 질문의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강호 시험에 나왔고요. 아까 그 물을 제거한다는 거는 여기 이런 조도 부분, 이런 부분에서 고인 물을 제거한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슬라브의 개념이고요, 슬라브. 나 월의 개념도 같이 그려줄 수 있겠죠, 월의 개념도. 월의 개념을 그리면은 콘크리트 타설하면은 슬라브에 있는 물이 월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보양을 실시해야 되겠죠. 이런 이제 지침에 있는 그런 그림을 제가 이제 그려드렸는데, 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물론 이제 강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이제 우천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타설을 하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비닐 보양, 뭐 이렇게 비닐 보양한다고 여기에 슬라브에 물이 안 들어가나요? 일단 이렇게 그려달라는 거죠. 예, 개판이죠, 뭐 현장. 뭐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이런 그림 정도 이렇게 그려주면서 어떠한 비닐 보양을 하고, 어떠한 시멘트의 유출을 방지하고, 이런 개념을 그려주면서 문제점, 대책, 뭐 다양하게 대제목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를 못 적었겠습니까? 시공기술사를 공부를 했는데요. 네. 충분히 적으실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위 수량 혹시 물론 이제 거리는 있지만 단위 수량을 언급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위 수량. 예, 전 시험에 나왔던 거 네 가지 암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위 수량 테스트.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였죠? 고주파 가열법. 그 다음에 정정 용량법. 정전 용량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미터법이죠. 우리 공기량 측정하는 거 에어미터법.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염분 측정한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파법. 이것도 언급해서 또 적어준 소장님도 계십니다. 네. 우리가 왜 이런 거를 언급을 해주냐? 시험에 나왔을 때는 시험에 나온 거 가지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이템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설명에 깔아 넣든지 그게 장판지의 개념입니다. 그런 장판지. 네. 그런 장판지의 개념을 알고 계신 소장님은 단위 수량 테스트도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7번입니다. 자, 잔골재율이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네. 당연히 뭐 예상 문제 들어있는 문제고, 뭐 잔골재율은 예, 좀 93에 나온, 93에서 총 3회 나온 출제 문제. 근데 여기서는 물어본 게, 영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영향에 대해서 물어봤어도, 우리 장판지에 암기된, 전체 골재 용적에 대한 잔골재 용적의 백분율, 우리가 그 공식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정도 적어줄 수 있겠죠. 예. 잔골재율을 적게 하면 단위 수량이 감소해서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하고 잔골재율을 적게 하면 시멘트량이 감소돼서 장기 강도. 그러니까 결국은 잔골재율이 감소되면은 반대로 뭐가 더 늘어난다 했습니까? 예. 굵은 골재가 늘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약 70%의 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골재율을 줄여두면 굵은 골재가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강도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방에 보면은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잔골재율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적고 굵은 골재가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재료 분리가 일어나는 거고 또 허니컴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예, 어떠한 적정선을 원하는 거죠. 네, 3번 보시면은 잔골재를 적게 하면 워커빌리티가 나빠진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너무 적게 하면 콘크리트가 거칠어지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플러그 현상, 이런 폐색 현상이 또 발생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해. 예. 그래서 그 큰 개념은 용적, 그러니까 잔골재율과 굵은 골재는 같은 70%의 같은 용적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잔골재율이 줄면은 굵은 골재가 늘어나고 굵은 골재가 줄면은 잔골재율이 늘어난다.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으면 합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자, 엔드탭입니다. 당연히 예상 문제에 있는 문제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94회 때 나온 문제고요. 예, 이것도 그 장판지 시간에 철골 문제 용적 결함 내용 하면서 엔드탭 그 대책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순재, 암기법 이순재 하면서 엔드탭을 설치한다 했습니다. 엔드탭 시작과 마지막 시종 당면이죠. 예, 시종 단면에 모재의 양단에 부착하는 보조 강판이죠. 네. 그림 그려줄 수 있겠고요. 백스트리까지 그림 추가로 그릴 수 있겠네요. 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은 자,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은 뭐 엔드탭 기준에 대해서 쓸 수 있는데 이 기준을 못 썼다고 해서 이 문제가 완성이 안 되는 문제다. 이게 아니죠. 예. 그럼 엔드탭을 왜 설치하는데 어떠한 특징, 어떠한 또 필요성 이렇게 작성해지면 3번의 대제목을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엔드탭 설치 시 유의사항 작성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제목을 잡아가면은 우리가 한 페이지를 채우는 데는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문제 9번입니다. 자, 설계 경제성 평가 V 원칙과 수행 시기 및 효과. 네. 네, 이것도 127회 문제 그 서술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예, 서술 문제 실시 대상 공사와 실시 시기 수행 시기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시 시기 및 횟수 업무 절차에 대해서 127에 나왔거든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V는 코스트 분의 펑션 적을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요즘에 V는 이제 그 기능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그리고 코스트를 얼마만큼 다운시키느냐에 달려있다 했고요. 수행 시기, 실시 대상 공사는 우리가 서술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같이 집어넣어 있고, 수행 시기가 기본 설계, 그리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 1회씩 한다. 그리고 기대 효과는 당연히 근대화적인 내용들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국내 기술형 입찰 제도의 종류와 특징. 네, 이 문제도 기출문제 분석보면 124회 서술 문제와 똑같습니다. 네, 서술 문제. 예, 서술 문제는 아예 가르쳐 줬어요. 일괄, 대안, 기술 제한 등 기술형 입찰의 종류와 특성을 쓰고 적용 효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 문제를 다 가르쳐 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술형 입찰이라 하면은 대안하고 기술 제한 입찰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시공 일괄 입찰 하는데 그게 턴키입니다. 턴키. 이것도 기술형 입찰입니다. 그래서 기술형 입찰은 요 세 가지다 보시겠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물어보고 종류와 특징을 물어봤기 때문에 대제목을 하나씩 잡고 설계 시공 일괄 입찰, 그리고 대안 입찰, 그리고 기술 제한 입찰, 요렇게 잡으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잡아서 특징을 나열해 주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장단점입니다. 네. 124회 서술 문제와 동일한 문제다. 네. 네, 문제 11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현상.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답안은 이제 블리딩으로 이제 갔습니다. 예, 블리딩이 재료 분리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기출문제에, 88회 그 기출문제 나왔는데, 콘크리트 타설 시 굵은 골재의 재료 분리. 예,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블리딩으로 가도 되고, 난 블리딩으로 안 가고 재료 분리의 개념으로 갔다. 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콘크리트 이제 타설에 대한, 재배 시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블리딩, 재료 분리 현상, 뭐 정의의 개념은 중요한 게 아니겠죠. 블리딩에 대한 이런 재료 분리에 대한 그림을 어떠한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블리딩에 대한 그림을 그려도 되고, 어떠한 타설에 대한 그림, 아니면 무슨 허니컴, 어떠한 그 표면 결함에 대한 그림을 그려도 되고, 다양한 그림을 그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 분리가 발생되는 어떠한 현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 그리고 대책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입니다. 예, 철골공사의 내화 피복. 네. 이건 뭐 말이 또 필요 없는 거죠. 네. 네, 뭐 모의고사에서 계속 풀어나간 문제. 그리고 이제 전회차가 시험에 안 나왔지만 제가 이제 125회서부터 128회까지 연 4회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런 그 용어로 이렇게 출제된 거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내가 89년도에 이렇게 용어로 출제됐었고요. 자, 우리 이 답안에는 우리 그 용어 그 설명에 있는 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담았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짧지만 이 안에다가 이제 내화 피복 공법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난 내화 구조 성능 기준도 적어줄 수 있겠고, 아니면 제가 또 암기하라는 거 내화 피복 검사 요것도 또 적어줄 수 있겠고, 나름 내가 암기한 어떠한 수치 중요하다고 했죠. 그 수치가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더 그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제 13번입니다. 네, 철골공사 주각부 시공시 유의사항입니다. 네, 제가 이제 요거 이제 기출문제, 철골문제, 조립시공시 유의사항에서 주각부의 내용을 꼭 넣으라 했습니다. 주각부의 내용을 넣으라 할 때는, 앙카볼트의 종류서부터 주각부 내용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넣으라 했고요. 이게 기출문제가, 보시면 나온 지 또 얼마 안 됐어요. 128회 앵커볼트 매입방법 종류와 주각부 시공시 고려사항에서 서술 문제 나왔었고, 바로 전전의 차입니다. 이 128회면. 그리고 122회 때는 철골공사의 철골기둥 하부의 기초 상부 고름질, 그래서 가로 열고 패딩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주각부죠. 주각부. 주각부가 뭡니까? 주각부가 기둥주의 다리가 기둥의 다리라는 거예요. 기둥의 다리. 철골의 맨 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기초 상부 고름질이 주각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의의 개념보다는 시공시 유의사항이죠. 시공시 유의사항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시공시 유의사항, 난 주각부를 할 때 어떤 유의사항을 해줄 것이냐. 자, 내용 보시면은 앵커볼트 조임까지 이렇게 들어왔죠. 조임 고정해야 되겠고, 파손에 유의하면서 앵커볼트 정밀도서부터 베이스 몰탈, 레이턴스 제거하면서 무수축 몰탈, 5번에 보면 무수축 몰탈 사용하고, 양생 진동 충격 주지 말고, 바른 몰탈 두께는 30에서 50mm, 그라우팅 양생 철저, 뭐 앙카 구멍 위치를 확인하라. 네, 이렇게까지 나열해 줬고요. 여기엔 또 이제 우리가 정밀도 이런 수치가 좀 더 들어가면 좋겠죠. 예. 그래서, 여기 나온 수치, 이 5mm는 기둥 중심이죠. 기둥 중심에서 5mm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이 이게 정밀도고요. 그리고 기둥 인적간 기둥 중심 오차는 또 3mm입니다. 좀 틀립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기둥 인적간, 오차도 있거든요. 요건 3mm입니다. 또. 기둥 인적간 오차. 요 L은 플러스 마이너스 3mm다. 예. 그리고 여기 앵카도 나왔는데, 앵카 볼트도 이제 3mm입니다. 2mm. 앵카 볼트 2mm, 베이스 플레이트의 높이 기준은 3mm입니다. 3mm. 예. 그렇게 이제 정밀도, 그런 수치까지 들어가 주면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교시를 답안을 봤는데요. 자, 공부의 그 양에서 많이 틀립니다. 예, 공부가 많이 되고 하면은 여기서 뭐 이제 사실 버릴 거를 이제 어떠한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정도의 문제고, 예, 지금 공부가, 지금 여기 오신 소장님들은 그래도 3개월 과정에서 이렇게 넘어온 소장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답안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연습만 되셨다면 충분히 10개를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내용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내용면이 정확한 어떠한 강우시 이런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초점에서 어떤 문제에서 어떤 내용을 썼을 때 점수를 더 주겠다 하는 것은 그건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을 수는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가 적게 되신 분한테는 좋은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채울 수는 있으니까. 예, 그래서 결과는 어차피 몇 명을 이제 뽑느냐, 몇 명이 합격생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유동적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의 문제는 충분히 일단은 제가 체험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 공부가 덜 된 소장님들한테는 개수를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예, 개수가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예, 여기서는 지금 한 개를 못 채우면 0점입니다. 0점. 그러나 어떠한 그 정의를 쓰고 2번까지 비슷하게 가면은 그래도 채점관한테 3점 정도까지 받으면 그래도 9점, 10점까지는 갑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큰 점수입니다. 그 점수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개수를 강조했는데, 예. 개수는, 자, 써 내려갈 수 있을 문제였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 2교시 문제, 서술 문제는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교시입니다. 예.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공부가 덜 되신 분들, 물론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도 이런 기준을 작성하기엔 당연히 힘들겠죠.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 아니면은 작성하기 힘듭니다. 자, 이번 문제 당연히 예상 문제 데크 플레이트,
중요 문제, 서술 문제 다 풀어봤고요. 모의고사에서 다 풀어봤고요. 예, 바닥 충격 차단, 예, 요 문제도, 그, 도입부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고요. 이건 뭐 계속 풀린 문제고, 결로도 마찬가지죠. 예, 예상 문제에 있던 문제. 예, 문제가 이제 5번이 이제 문제죠. 예. 그래서 항타기 항발기, 조립 해체 시 점검 사항과 무너짐 준수 사항. 네, 이제 요게 문제인데, 정의 쓸 수 없으면 이건 유추해서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 이렇게 써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조립 해체를 하지 않았으면은 이건 쓸 수 없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소장님도 계세요. 그런데 이거를 이 뭐 항타기 항발기 이런 개념 아닌 뭐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든 뭐 현장에 뭐 하이드로 크레인이 들어오든 어떠한 호이스트를 설치하든 어떠한 개념을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당연히 이제 바닥 집안에 대한 문제, 어떠한 수직도에 대한 문제 분명히 다 언급해서 네 문제를 선택하기가 마지막 문제에 내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다 하면은 이 문제도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음 이제 6번 문제가 그 거푸집 동발의 안전성 검토. 이것도 이제 그 모의고사 뭐 예상 문제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떠한 거푸집의 어떠한 치갑서부터 그리고 동발이에 대한 어떠한 기준서부터 동발이 설치 유의사항서부터 모든 어떤 긴결철물서부터 아까 시스템 빅에 나온 어떠한 그 잭베이스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전성. 예. 어떠한 문제를 그 거푸집과 동발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넣어도 분명히 점수는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네. 그래서 장판지를 암기가 돼 있으면은 플러스해서 같이 작성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네 문제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보시면은요. 자, 이 문제도 기출문제에선 125회 때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수립건설공사와 구성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그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근데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이 기준, 요 자체가 건지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갖다 놨고요. 예. 이 내용이 이제 개정이 자꾸 이렇게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법안 사항은 이제 개정이 자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 개정을 또 알고 계신 소장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판이 이제 21년도 이제 개정이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중제목으로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요. 예, 건설공사의 이런 개요, 그리고 특성 분석, 그러니까 현장의 특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현장 운영 계획, 안전관리 계획과 이런 그 관리비 집행 계획, 그리고 비상시 긴급 조치 계획,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떠한 공부의 어떠한 그 시간과 좀 비례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요.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절차 이렇게 보시면은 건설업자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또는 공사 감독자한테 검토 확인을 받고 이거를 발주청,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해서 검토를 의뢰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의뢰하는 거죠. 예, 이건 안전관리 계획서는. 그래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 계획서를 검토해서 이제 적정하냐, 조건부냐, 이제 부적정하다. 그래서 검토 결과를 다시 내려주는 거죠. 이런 개념의 어떠한 이런 흐름도로 이렇게 적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냐, 이런 게 전혀 아니라 했습니다. 이런 절차는 큰 흐름만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이런 절차뿐만 아니라 앞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이 2교시 문제에서 어려웠던 문제 같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데크 플레이트 상부의 콘크리트 균열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데크 플레이트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작년만 해도 지금 그 기출문제가 가장 최근 서술 기출문제가 127회 작년에 출제됐죠. 지금 사고의 여파로 붕괴 원인 및 대책에서 시험에 나왔었고요. 네, 붕괴 원인 및 시공시 주의사. 그리고 128회 이제 용어는 제가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용어도 10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용어도 데크 플레이트 슬라브. 그리고 129회 한 회차를 거르고 130회 때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예. 가장 많이 출제되는 방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예, 균열 발생 원인과 대책, 그리고 보수 보강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보수 보강은 물어보지 않은 거는 이제 그 엑스트라로 넣어놨고요. 예, 데크 플레이트 균열 발생 원인, 아이템화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처짐, 그리고 작업 하중, 충격 하중, 그리고 이제 단면에 그 취약 부위 이제 그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로 배합 시공입니다. 그리고 균열 방지 대책, 어떠한 받침 기둥서부터 캠버, 와이어 메쉬, 콘크리트, 두께, 그다음 수변 양생, 어떠한 진동 충격을 주면 안 되죠. 물결압 제비를 조정해 줘야 되겠고, 이런 내용들로 들어가 주면 되겠고, 그리고 균열 보수 방법은 엑스트라로 갖다 놨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3회차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다고 제가 정규반한테 말씀드렸죠. 균열 발생 원인, 대책, 보수 보강에서 3회 똑같이 문제가 출제됐었다. 예,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예, 문제 3번입니다. 자, 도입부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공동주택 바닥 충격업 차당 성능 등급 기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예, 경량과 중량으로. 층간소음 저감 방안을 위한 완충제 설치 전후 확인,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죠. 전후 확인, 방바닥 미장 타설, 방통이죠. 전후 확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이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리고, 제가 특강에서 뽑은 것처럼 층간소음 발생 원인과 대책에서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원인. 그래서 원인을 제가 어떻게 찾으라 했습니까? 원인을 구조체서부터, 그 다음에 완충제서부터, 기포서부터, 방바닥까지 균열이 가면 원인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원인을 찾으면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내용이 119의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119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층간소음 저감 방안을 위한 골조, 그리고 완충제, 그리고 기포 콘크리트, 방바닥 미장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중량과 경량 충격음을 비교 설명하시오. 이게 이제 119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119에서 골조서부터 다 물어본 거예요. 저감 방안을 골조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완충제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리고 기포 콘크리트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리고 방바닥 미장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렇게 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 문제랑 거의 흡사한 문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단 성능 등급 기준 제가 앞서 설명했고요. 사후 확인제도 설명했고, 암기가 이제 개정안이 됐으면 개정안만 뭐 하실 수밖에 없고, 아니면 개정안이 안 되면은 기존의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이라 또 수치를 적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119의 답안에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예, 완충제 설치 전후 확인사항. 그래서 지금 뭐 틈새 없이 밀실 시공해라. 그리고 고정철물로 고정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사를 안 했어도, 왜냐하면 이제 공동주택을 안 하신, 일반 건축만 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치를 안 하신 분은 이제 그림으로만 이렇게 볼 수밖에, 아니면 교재로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완충제를 깔려고 하는데 평탄도가 잘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슬라브 평활도를 확보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슬라브에 있는 어떠한 이물질도 제거해줘야 되겠고. 자, 그리고 장비 반입구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층간소음 말씀드릴 때, 공동주택에는 장비 반입구가 이제 시스템화에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오픈을 했는데 지금은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반입구에 방수 처리도 철저히 해 놔야 되겠죠. 방수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완충제를 깔았어도 우리가 기포 콘크리트 타설하면 어떻게 하든지 물기가 밑으로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방수 처리를 실시해야 되겠고, 그리고 전후 확인 사항, 뭐 벽체에도 이제
빠지면 안 되겠죠. 벽체도 필러 처리 실시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고정 여기 있었고요. 자,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전후 확인 사항. 경량 기포 콘크리트는 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니까 여기도 이제 배합 관리 1번에 배합 관리 있고 각종 틈새 밀봉해야 되겠죠. 수밀 시공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비중 확보 중요하죠. 왜 비중 확보가 왜 중요하다 했습니까? 비중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엑셀 파이프가 고정하는 엑셀 파이프가 그 고정핀이 탈락해서 엑셀 파이프가 들뜬다고 그랬죠. 엑셀 파이프가 들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바닥 미장하는데 미장에서 엑셀 그 고정핀을 해서 우리가 그 감시자가 다시 눌러주거든요. 눌러줘도 다시 튀어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아무래도 거기가 치마 균열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빈 공간, 수막이 형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템핑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비중 확보. 그리고 비중이 너무 크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크랙이 간다 했죠. 크랙이 가면은 뭐야? 방바닥, 방통에 전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 확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바닥 미장. 방바닥 미장. 네, 그 기포에서도 제가 수량을 확보를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물의 확보, 그 수량, 용수의 확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타설하는데, 기포 콘크리트가 약 한 40톤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포를 치는데 한 40톤이면은 우리가 다른 작업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유 확보가 한 50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바닥 미장, 이 통미장 하면은 60톤 정도가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32평짜리를 보면은 한 30세대에서 한 32세대 정도 이렇게 정도 우리가 하루에 타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물을 확보하는 게 엄청나게 그 중요합니다. 이 방통에서는. 네. 자, 균열 방지 있고 뭐 메탈라스 섬유 보강이 있고 기포 콘크리트 물추김 돼 있고요. 예, 중요한 건 우리가 차양 시설, 바람막이가 안 됐으면 차양 시설도 우리가 해줘야 되겠고요. 봄 가을에 이제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차양 시설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타설 시간을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타설 시간을 조정하려면은 미장공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예, 미장공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4명 정도 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4시에 끝나는 기준에서 그래야지 8시에 이제 그 마지막 시야계까지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야 되고, 이제 만약에 이제 겨울철이 된다. 그리고 5도씨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은 종료를 조금 당겨야 되겠죠. 예? 보통 그래서 한 3시 정도까지 해서 종료를 마무리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장공 확보도 중요하고, 미장 실시가 보통 우리가 5회 실시를 해줘야 돼요. 5회 태핑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균열이 가거나 안 가거나 이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5회 실시는 많이 안 하거든요. 보통 3회, 보통 많이 가야 4회인데, 우리가 밀대 작업서부터 우리가 5회를 실시해줘야 된다. 예. 그런 태핑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강조를 했고, 그래서 뭐 모의고사에서도 풀어본 문제고, 예, 그리고 이제 특강에서도 같이 또 풀어보고,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채우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수치가 들어가면 좋겠죠, 수치. 네. 자, 문제 4번입니다. 네, 건축물 벽체에 발생하는 결로의 종류, 원인, 대책. 네, 이 문제도 124회 문제와 똑같습니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네. 상당히 지금 그 1년도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수록이 많이 됐습니다. 예, 21년도 문제가 124회 문제와 동일한 문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전 모의고사에도 제가 또 같이 또 풀어봤죠. 예. 종류는 이제 표면 결로와 내부 결로가 있고, 예. 결로 발생 원인 쭉 보시면은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책입니다. 우리 이제 그림도에 있는 그 내용대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원인은 장판지 있으면 그대로 암기된다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원인이 바로바로 안 나오면 이거는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원인은 장판지에 그대로 있어요. 결로가 왜 발생한다 했습니까? 온도차가 크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온도차가 크고,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고, 그리고 환기가 불량이고, 통풍이 불량이고, 난방이 불량이면 발생한다 했고, 그리고 생활 습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생활 습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떠한 시공 불량에 의해서, 그리고 입지 조건에 의해서, 이런 북측에, 예,
그럼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림화 시켜서 만들어주고 문제는 이제 대책으로 나가는 거죠. 대책. 그리고 온도 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예, 단열을 잘하라고 그랬죠. 단열. 단열을 잘하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냉교 열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예? 콜드 브릿지 내용 나와야 되겠고 히트 브릿지 내용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습도를 적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전기반 때 방습층을 필요하다 했죠. 방습층. 예. 물론 현장에서는 적용하지 않지만 방습층까지도 적어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총평 때 써드린 어떠한 열 전도율, 그리고 어떠한 그 온도차 비율, TDR, 이런 표현까지도 충분히 모의고사에서 푸신 이런 소장님들은 연습이 많이 돼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항타기 항발기의 조립 및 해체 시 점검 사항과 무너짐 방지 준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이거는 그 안전에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겠고요. 네. 뭐 선택하신 소장님들보다 선택 안 하신 소장님들이 좀 더 많고, 이 내용 보시면은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예. 조립 및 해체 시 점검 사항, 이거 보시면 산업안전보건관리 그 규칙 그 207조 사항이고요. 1, 2, 3번이 신설된 겁니다. 22년 10월 달에 1, 2, 3번이 신설된 거고, 4에서 10번까지가 이제 좀 개정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권상기라는 단어가 이제 그 자꾸 나오는데, 권상기는 무거운 옮기는 거죠. 옮기는 이런 기계가 권상기입니다. 권상기. 예, 이런 권상용, 권상장치, 권상기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예, 무거운 짐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옮기는 기계를 권상기라고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에서 10번까지는 읽어보시면은 이해되실 것 같고요. 무너짐 방지 준수 사항, 요거는 209조 사항인데, 요것도 이제 총 7개였는데 6번, 7번은 삭제됐고, 요게 5가지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다 이해 가십니다. 아웃트리거 우리가 깔고, 깔판, 깔목 작성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내력을 보강하고, 3번에 보면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면 레일 클램프 어떠한 쐐기를 고정하고, 5번에 보면은 견고한 버팀대를 또 고정해서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립 해체 시 점검 사항과 무너짐 방지 준수 사항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크레인을 설치할 때 아니면 펌프카를 세팅할 때 이런 내용에서 다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유추해서라도 충분히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문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거푸집 동발이 안전성 검토. 네. 그래서 우리가 126회에서도 이제 그 안전성. 그래서 그 안전성 검토 우리가 이제 교재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어떤 하중을 물어보고, 콘크리트 하중서부터 어떠한 치갑, 그다음에 작업 하중, 어떠한 충격 하중 이렇게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고, 제가 총평에 언급했듯이 어떠한 거푸집의 안전성서부터 동발이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는 특별히 다르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드린 거는 이제 그 표준시방 KS 기준을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거푸집하고 보시면은 일반 거푸집과 그다음에 2번에 중제목 보시면 일반 동발이에 대한 내용. 예. 3번에 보시면 시스템 동발이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가 KCS에 대한 어떠한 그 기준도 한번 참고하셔가서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그 치갑과 어떠한 긴결처럼서부터 동발이에서부터 거푸집의 모든 내용을 갖다 망라하면서 이런 그 KCS 기준까지도 들어가지면 좋다 싶어서 이 내용을 이 답안에는 요 내용을 제가 이제 언급해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을 간단히 빠른 속도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그 일반 거푸집에서도 그 9번, 10번, 넘기실 필요 없습니다. 예, 9번, 10번에 보면 이런 치갑, 턴버클, 10번에 보시면 어떠한 그 소슴, 이런 캠버 넣을 수도 있고,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런 시방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표현화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반 동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번에 보시면 뭐 클램프, 뭐 6번에 보시면은 뭐 3.5m 이상에는 뭐 수평 연결재를 설치해야 되고, 뭐 8번에 보시면은 그 동발이 설치 4m 초과하거나 슬라브가 1m 초과하면은 시스템을 설치해라. 제가 이제 요거는 그 실전 모의고사 때 제가 풀렸죠. 시스템 동발이에서. 예, 이런 내용들. 예, 그리고 뭐 11번에 보면은 감시자를 배치해라. 그리고 3번에 시스템 동발이 보셔도 뭐 3번에 치마 조치, 4번에 직교, 그 다음에 수직도, 6번에 가세제, 7번에 단변은 3배를 초과할 수 없고, 8번에 유헤드를 고정해야 되고, 유헤드의 수평재 윗면에서 받침철물 하단까지나 그리고 맨 밑에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 순간격이 400mm 이내. 그래야지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을 아시겠죠? 받침철물에서 최하단 수평재 하단까지가 400mm 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하단 수평재가 높을수록 힘을 못 받잖아요. 그게 주각부인데. 그러니까 수평재를 낮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유헤드입니다. 유헤드에서 유헤드 수평재, 최상단 수평재의 상단까지가 400mm 이하라는 거고, 자, 최하단 받침철물이에요. 이게 최하단 받침철물. 받침철물에서 최하단 수평재 하단까지 높이가 400mm 이내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정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안전성 검토라는 거예요. 안전성 검토가 다른 게 안전성 검토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그림화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교시 또 네 문제는 그래도 물론 공부의 양에 따라 틀리겠지만, 또 네 문제를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일 수가 있겠지만은, 예, 우리 3개월 끝난 우리 소장님들한테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자, 3교시입니다. 네, 3교시는 어느 거를 버려야 될 거를 고민하는 이런 그 교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앞선간 우리 예상 문제 있었고,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또 풀어봤습니다. 앞선간 폐색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고, 그 다음에 균열 보수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장판지대로 갖다 풀어 나가는 문제겠고요. 그 다음에 깽폼. 네, 깽폼이 또 나왔습니다. 세상에 깽폼이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모의고사에서 같이 풀립니다. 깽폼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제물에서 언급해 드렸고요. 자, 깽폼 같은 경우는 뭐야? 제가 항상 그래도 준비하라 하거든요. 시스템 비계, 시스템 동발이 깽폼은 준비가 필요하다. 워낙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겠고요. 그 다음에 방청도장.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예상 문제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거 제가 바꿨는데 110, 이게 5회 때 문제거든요. 방청도장, 유의사항과 방청 도장하지 않을 부위. 예, 그래서 115회 문제인데, 제가 이제 뒤에 도장하지 않을 부위를 제가 고려사항에서 바꾸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상 문제 때. 예. 기억 안 나십니까? 전혀. 지금. 예. 하여튼, 예, 5번입니다. 지금, 예, H파일 토류판. 네, 요것도 이제 모의고사에 같이 풀은 문제고, 우리가 특강 때 또 토목하고 같이 했을 때 이제 시공순서, 예, 이제 문제 풀었습니다. 시공시주의사항. 그 다음에 이제 타일이죠, 타일. 예, 타일 문제. 기본적인 문제. 이것도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 풀었던 내용이고, 제가 이제 마감을 강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에서 도장하고 제가 석재를 넣었었죠. 네. 타일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근데 이제 타일이 나왔습니다. 네. 그 3교시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네. 콘크리트 타설시 앞송간 막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갑자기 좀 혼란스럽습니다. 막힘에 대한 원인과 대책도 아니고, 막힘 시 주의사항도 아니고,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이거? 예, 막힘에 대하여. 네, 이런 걸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대제목을 선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어려워요.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예? 딱 찍어주면 편하거든요. 딱 찍어준 데서 답을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공부가 적게 되신 분들도 충분히 쓸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특강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건 포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제목 잡는 거예요. 대제목 9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이건 7개 잡으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봐보세요. 일단 개요 잡고요. 콘크리트 타설 장비. 자, 앞선간 타설 시 품질 저하 원인. 이건 우리가 그림도에 있는 내용으로 지금 엮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대제목 4번 앞선간 막힘에 대한 대책. 이것도 그림도에 있는 내용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선간 막힘 발생 시 조치사항. 이것도 다 그 시험에 나왔던 거, 나왔던 내용 지금 그 대제목으로 해놓은 거고요. 지금 결론져서 6개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제목 하나는 내가 어떻게든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요게 이제 그 CPB 운영 방식에서 그 시험에 지금 2회 똑같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CPB 운영 방식. 그래서 코어 월이냐, 슬라브 오픈이냐, 월 브라켓이냐.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같이 언급해주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앞선관에 대한 내용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같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앞선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기출문제 보시면 125에 나왔어요. 네,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자, 문제 2번. 네, 콘크리트 균열 보수공법의 적용 및 시공 방법.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총평에 보수공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보강은 어쩌란 말이냐 해서 제가 이제 물음표를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제가 이제 헷갈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다 적으라 했습니다, 다. 예. 일단은 보수라고 했으니까 보수에 대한 내용을 뭐 그래도 적어줄 수 있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적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림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표면 처리와 충전고법이 지금 빠져 있는데, 표면 처리와 충전고법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강공법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야, 예상 문제 있었고요. 네, 깽폼. 제가 뭐 모의고사나 뭐 이런 부분, 모의2나 이런 쪽 가면은 상당히 강조하는 문제고, 뭐 이런 그 스터디나 이런 데서는 서브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그런데 이것도 단계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런 전체적인 깽폼에 대한 문제를 내 서브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뭐 구성서부터 뭐 어떠한 조립 기준서부터 뭐 고려사항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방향으로 나온 게 이제 깽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깽폼에 대한 서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강조를 했던 문제고요. 자, 깽폼. 자, 126회 나왔습니다. 예, 똑같은 문제예요. 126회 때 재해 예방 대책. 똑같은 겁니다. 재해 예방 대책이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나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120 이제 최근 문제가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깽폼 문제가 126회 전에도 보시면 123회 나왔는데, 원래 이렇게 깽폼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제 물론 이제 사고의 여파가 있었던 모양이 상당히 큰 겁니다. 상당히 잦습니다, 지금 깽폼. 우리가 128회 전회차에 뭐가 나왔습니까? 깽폼 완전 인양고리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나온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예, 깽폼에 대한 문제가. 자, 그래서 모의고사 제가 이제 모의고사 2에서는 이제 기출문제로 제가 이제 강조를 했던 문제고요. 자, 그 깽폼. 이 구성 요소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엑스트라로 넣어놨고요. 자, 사고 예방 대책 보시면은 뭐 당연히 깽폼이냐 안전고리도 우리가 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써먹는다? 아이템에 써먹는 거죠, 이제. 이 시험에 아이템에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아이템 보시면 양중 장비를 고려해라 판넬. 그러면 안전난간, 이번에 보시면 안전난간이다. 그 다음에 외력에 대해서 풍압을 고려하고, 코너 마무리, 예, 200mm 이내. 그리고 이번에 보면 환봉 22mm, 1500 확보하는 거고, 안전발판도 최하단 600이고, 그 다음에 상단으로 갈수록 500이죠. 예, 수직 사다리도 폭이 300이고, 폭은 600 이상이고, 높이가 300 이하고, 이런 내용들, 개폐문도 110도, 이런 그 스톡야도 확보하고, 이런 내용들 수치가 과연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이런 수치가 들어간다는 건 어떤 공부의 양이 또 이제 비례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험의 내용도 또 이제 비례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런 깽폼의 내용입니다. 네, 문제 4번입니다. 예, 방청도장입니다. 방청도장 시공 시 유의사항 및 방청도장 제외 부분. 이 문제는
115회 문제랑 똑같습니다. 예, 115회 문제랑 똑같고요. 그리고 126회 때 10점짜리로 제외되는 부분을 따로 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예, 제외되는 부분 126회 10점짜리로. 네, 방청도장 시공시 유의사항. 네, 제가 이제 8가지 이제 아이템을 놨는데요. 우리가 그 1, 2, 3번이 KCS 기준에 있는 겁니다. KCS 기준에. 1, 2, 3번이 KCS 기준에 있는 거고, 4에서 8번은 일반 그 도장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첫 줄에 보시면은 가공장에서 도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예상 문제 할 때. 네, 말씀드렸고, 내용 읽어보시면은, 예. 그래서 여기서 부득이하게 조립한 후 도장할 때 조립되는 밀착면은 1회,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에서 2회. 그러니까 밀착면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밀착면은 도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착면이 되면은 그 주위가 그 방청 도장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 주위를 하라는 얘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설치 전에, 짜서 올리기 전에, 모듈화 만들기 전에, 설치 전에 불가능한 부분은 도장한다는 거고, 3번에 보면은, 침지, 그 담그는 도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번에서 8번까지는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고요. 방청도장 제외 부분,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장판지 시간에 지금, 농막이 칠입니다. 농막이 칠, 방청이, 농막이. 제외되는 부분, 현장 용접부에서 100mm, 그리고 고장력 볼트, 마찰면, 콘크리트 매입되는 부분, 그리고 부재, 그 밑에 부재 접합에 의한 밀착면, 예, 부재 접합, 이 부분은 제외되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장판지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철골의 장판지 시간에 기출문제라고 제가 해드렸습니다. 용어로 나온 기출문제라고. 예, 기억나시죠? 안 나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예. 자, 문제 5번입니다. 네, H파일 토류판. 네, 이것도 110일에 나왔는데 제가 항상 말합니다.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 현장에 전부가 다 90% 이상이 H파일 토류판인데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했더니 또 요번 130회 나왔습니다. 네, 문제는 시공 순서 및 시공시 주의사항이죠. 네, 그래서 이게 110일에 때는 시공 순서 및 해체시 주의사항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의2에서는 해체시 주의사항으로 이제 풀렸고, 시공 순서 및 해체시 주의사항으로 풀렸고, 그리고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시공시 주의사항만 돼 있죠. 시공시 주의사항. 네, 시공 순서가 찍힘이 됐기 때문에 시공 순서 아이템화 하든 뭐 흐름도로 하든 괜찮습니다. 네, H파일서부터 굴착, 토류판, 뒤채움, 벽체지지 이게 단계별로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제 H파일 시공 이거 흙막이죠, 흙막이. 그러니까 흙막이 시공 중간에 흙막이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계측 관리를 설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사기에 이제 심하게 계측 관리를 설치하면서 우리가 포스트 파일까지 적어주면 되는 거죠. 포스트 파일. 포스트 파일은 포스트 파일이 있어야지 우리 스트로트가 거치를 하는 거죠. 포스트 파일이 있어야지. 그 정도까지 더 뭐 적어주시면 되겠고, 시공 순서는 말씀드리지만 그냥 그 큰 흐름만 적어도 된다 했습니다. 뭐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시공시 주의사항. 1번의 그 구조체와 여유 확보한다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형틀 작업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포스트 파일을 그 형틀 우리가 이제 기둥과 보호와 1m 이상 이격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형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예. 근데 이제 작업하다 보면 또 이게 뭐 한 500되고 600도 되고 막 하면서 형틀 작업이 이제 고러울 때가 생기죠. 예. 그게 아주 그 구조체와의 그 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죠. 예. 밑에는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모의고사에서 할 거고요. 계측관리 빠지면 안 되죠. 계측관리.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타일입니다. 예, 공동주택 욕실벽체에 시공한 도기질 타일의 하자 발생 원인. 그냥 여기서 도기질 타일 하니까 너무 또 골치 아플 거 없어요. 예, 벽은 도기질이고 바닥은 자기질이니까 여기서 골치 아플 거 없고, 그래서 원인과 대책에 여기서는 하자 발생 원인, 종류는 물어본 거 아닙니다. 원인과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마감해서, 제가 이제 그 정규반 때 그 마감해서 강조를 했죠. 예, 129에 마감이 안 나왔으니까 충분히 마감해서 한두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타일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일 하자 발생 원인, 하자 발생 읽어보시 아이템 보시면은 제가 어디서 유추한다고 그랬습니까? 설계 재료 시공 양생 시공 관리적인 측면에서 유추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설계 재료 시공 양생 시공 관리가 잘못되면 원인이 되는 거고, 그걸 잘하면은 대책이 되는 거죠. 예. 하자 발생 대책 다 이제 그림도에 있는. 자, 오픈 타임 빠지면 안 되죠. 타일 하면은 오픈 타임이 빠지면 안 되고. 제가 8번에 시험을 간단하게 갖다 놨는데 시공 중 두들김 접착력 시험. 예, 제가 강조를 했죠. 예, 이게 빠지면 또 안 되죠. 시험 제가 꼭 집어넣으라고 했죠. 예, 올해 품질 시험에도 나왔었고 대책에는 시험을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넣는 소장님들 계시더라고요. 넣냐니까 안 넣었대요. 그거, 시험을. 예, 여기도 분명히 안 넣는 소장님이 계실 겁니다. 시험을. 예, 시험. 제가 그렇게 넣으라고 강조했고, 수치화 시키라 했습니다. 또 규정이 바뀌어서 접착력 시험이 바뀌었다 했지 않습니까? 600에서 일반과 공동주택으로 바뀌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이 200캡에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10호에 1호당 한 장씩이라고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3교시입니다. 그래서 3교시는 사실 뭐, 4문제 선택하는 거는 뭐 충분하리라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부가 많이 된 소장님, 이게 문제예요. 조금 배분이 돼야 되는데 4교시에 한 문제 정도 가면 좋거든요. 4교시에 한 문제 정도 갔으면 조금 더 좀 여유가 있었는데 4교시는 또 퍽퍽하고 또 3교시는 남고,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되신 소장님은 참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버려야 되는 이런 그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3교시 때 문제가 좀 아쉬움이 많은 문제다. 그래서 이 타일에서도 시험이 제가 이제 그 접착력 시험 이 문제가 최근에 125회까지 나왔기 때문에 워낙 자주 나오고 품질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당연히 쓰셨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다음 4교시입니다. 네, 그래서 4교시가 이제 4문제를 선택하기 이제 공부 양이 부족하신 소장님들은 조금 이제 힘드셨지 않았나? 네. 네, 1번은 당연히 뭐 대형 시스템 이제 장판지가 돼 있으니까 어쨌거나 뭐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장판지가 돼 있고 우리가 서술에 우리가 그 서술 과제물을 내줬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상한 문제, 또 도당공사, 또 실전 모의고사에서 또 실전 모의고사에도 풀고 또 특강에서도 우리가 연습을 했죠. 예, 도장공사 나왔고요. 콘크리트 이음, 예, 당연히 장판지에 있는 문제죠. 지금 한 개씩 개별적인 이음이 나오다가 갑자기 또 이제 전체적인 이음을 물어보는 이음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3번 문제까지도 이제 접근할 수 있겠고요. 자, 4번은 이제 아주 예전의 기출입니다. 아주 예전의 기출. 예, 요 아주 예전의 기출인데 요것 또한 작성하신 소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왜? 다른 문제가 선택하기가 힘드니까. 예. 마지막 4번째로 이 문제를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고. 5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처음 나온 문제. 예. 네, 정말 버리고 싶은 문제입니다. 네. 자, 다음 6번 문제. 네, 이 문제는 알긴 알아도 이걸 내가 서술 문제를 어떻게 작성을 하지? 예. 용어 문제는 아는, 용어 문제는 기출 문제였죠. 뭐 예상 문제에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요. 예, 서술 문제로 작성하기가, 양을 채우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도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은 2.5페이지는 채울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4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네, 고층 건축물 거푸집 공사 사용되는 대형 거푸집, 대형 시스템 거푸집의 공법을 분류하고 특징 및 문제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특징이 사실 장단점이에요. 그럼 장단점인데 단점이 문제인 거예요. 단점이 문제점. 그러니까 문제점을 유추할 때 항상 그 특징의 장점, 단점인데 단점에서 시공식 이상이 유추되는 거고 문제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문구를 틀어서 뭐 장단점으로 해서 뭐 문제점도 뭐 그 아이템화해서 가져가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왜? 이거는 이제 시스템 그 분류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깽폼이 나왔는데도 또 깽폼이 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깽폼서부터 이거는 우리 교재에 있어서 지금 클라이밍 폼을 이렇게 구분해 놨지만
제가 항상 그 용어 저기 서술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냥 지금의 현재의 폼은 클라이밍 폼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르는 폼이 깽폼이기 때문에 그냥 그 클라이밍 폼을 깽폼으로 준하고 굳이 구분한다면 RCS 폼을 구분하죠. 레일이 달린. 그리고 오토 클라이밍 시스템 폼, 유압적으로 상승시키는 구분하는 뭐 그렇게 구분하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작성하셨으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깽폼과 클라이밍, 깽폼과 클라이밍 그리고 플라잉 쇼, 그 다음에 터널 펌, 슬라이딩 슬립, 테이블 펌 해서 이렇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갖다 놨습니다. 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도장공사, 뭐, 이건 뭐 예상 문제서부터 뭐 실전 모의고사에서 뭐, 그리고 뭐 특강서부터 같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네. 제가 이제 122회, 1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가 122회에서부터 중단됐습니다. 이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항상 강조 드렸고, 이제 모의고사에서 같이 풀어보는 문제겠고요. 어떻게 이제 레이아웃을 갖추고 그림화 시켰느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할 거로 보겠고요. 네. 여기도 하자 유형에 대한 원인, 그러니까 하자 유형은 물어본 거 아닙니다. 예. 하자 유형에 대한 원인. 그래서 유형별 원인은 유형에 대한 원인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안 쓰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쓰셨으면 그것도 괜찮고요. 예, 여기서는, 유형을 가르쳐 줬어요. 유형에 대한 원인과 대책. 그래서 원인과 대책으로 가면 되겠고, 문제는 그 뒤에 도장 작업 전중 후 확인사항.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책이잖아요, 사실은. 대책에서 빼내는 건데, 예,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냈는지. 네. 그래서 그 답안 작성 보시면은, 자, 도장공사.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원인에 보시면은 유형별 원인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교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지, 여기서 원인을 쓰는 거는 이 안에 그 설명이 있잖아요, 설명. 그게 원인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게 원인이에요. 여기서 물어본 건 유형을 물어본 게 아니고 원인을 물어본 겁니다. 그걸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동글뱅이가 다 원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원인이 뭐냐면은 설계 재료, 시공 양생, 시공 관리가 다 원인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방지 대책, 우리 그 그림도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제목 다실 필요 없이 이제 진행할 겁니다. 모의고사에서.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이제 갖다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도장 작업 전중 후 확인사항. 그래서 제가 이제 도장 작업 전하고 중은 이제 안전보건공단에 있는 내용 갖다 이제 첨부해 놨고, 안전에 대한 내용 위주로 이제 갖다 놨고요. 그리고 이제, 도장 후는 이제 우리가 그 KCS 이제 도장에 있는 내용 갖다 언급해 놨습니다. 예. 사실 뭐 도장 전중후라는 게 뭐 어떤 내용을 써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장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추해서도 쓸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이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3번입니다. 콘크리트 이음의 종류 및 방법. 전체를 다 물어봤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한 개씩 원래 지금 시험에 나왔어요. 콘크리트 이음이, 전전에 참 익스펜션 조인트 뭐 서술형도 이제 나왔었고요. 또 시공 이음도 나오고, 그리고 콜드 조인트도 이렇게 나오고, 개별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어본 이음은 이제 96회 때 이렇게 나온 아주 예전의 문제. 우리가 근데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항상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이음의 종류와 그리고 종류 및 방법. 그래서 교재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작성해 놓으면은 공부한 대로 작성하면 우리가 장판지대로 암기한 대로 작성하면은 채우기만 해도 점수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골재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는 있었는데, 콘크리트 재료 중 하나인 골재의 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 이거에 아주 흡사한 문제가 91년도에 나온 겁니다. 91년도. 상당히 이제 오랜만에 나온 문제인데, 지금의 현 시점이죠, 이게 부족 현상이. 자, 개요에 읽어보시면은, 자,
자, 골재는 하천, 바다, 산림, 지하, 지상에 부존되는 암석 등 채취 생산하는 모래로서 모래 또는 자갈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 쓰는 것을 총칭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산업과 사회에 발전할수록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 기반 시설 주택 수요가 점점 늘어나 골재 수요도 급격히 증가해서 고갈되어가는 자원이다. 그래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골재는 아주 지금 이제 골재에 대한 대책을 아주 상당히 세우고 있고,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외국의 어떤 포럼 와서 우리가 이제 이런 회의도 하고, 골재에 대한 이런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교재에 있는 거를 저는 갖다 놨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갖다 놓은 거고, 우리 예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길잡이에 있습니다. 길잡이. 예. 그리고 골재 부족현상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3번에 보시면 이제 관련 법규, 그리고 6번에 보시면 해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어떠한 우리가 재활용, 어떠한 이게 순환골재 이런 내용까지 가야 되겠고, 대체 재료. 그다음 대체 재료는 아무래도 골재의 대체 재료는 이제 참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시멘트에 대한 대체 재료는 우리가 많이 지금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물로, 산업 폐기물, 산업 부산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골재에 대한 대체 재료는 상당히 어려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 6번에 아이템 6번에 보면 해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쓰는 장골재가 이제 해사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사는 지금 거의 10%도 안 됩니다. 지금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서해 다 금지되어 있고, 남해는 완전히 다 금지되어 있고요. 예. 서해도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지금 이제 어민들하고 같이 풀어서 어떠한 소통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어민들은 왜 반대를 하냐? 이게 생태계가 교란이 되거든요. 해사를 하면서 생태계가 교란되고, 이제 생존권이죠. 생존권을 사수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어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럼이 열린 이유가, 전체적인 이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건설 산업이 돼야지 이제, 나라가 발전하고, 어떠한 이제 일거리 창출이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보상을 해서, 해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가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사 오히려 사용하는 것보다 지금 산림골재를 저희가 사용하거든요. 석산골재, 산림골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런 하자, 품질을, 우리가 관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는 이런 석분, 어떠한 토분 이런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거해서 품질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사고가 난 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자, 크게 이제 22년에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21년도에 그 지역에 10개의 레미콘 회사를 확인했는데, 불량업체가 8개 회사가 불량업체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품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는, 과해지고 어떠한 시공에 대한, 어떠한 회사에 대한 이런 압박. 그러니까 이런 여론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골재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품질 확보, 골재에 대한 이런 품질 확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떠한 단가적인 차원에서도 남해에서는 남해 쪽에서는 남해에서 가져와야 되고요. 서해 쪽에서는 서해에서 이렇게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골재의 이런 키로수가 보통 50kg를 보더라고요. 50kg. 예. 그래서 갖고 오는 게 100kg, 200kg, 300kg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재료를.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품질적인 측면, 어떠한 비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절대로, 어떻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여건을 위해서는 이런 해사 사용, 그리고 어떠한 순환골재 사용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네. 이것도 도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장을 많이 냈나 모르겠습니다. 예. 도장에 완전히 찍혔습니다. 130회. 예. 철골 도장입니다. 어렵습니다. 예. 근데 표면 처리, 전 처리, 그러니까 도장하기 전 처리입니다. 표면 처리 해줘야 되는 겁니다. 표면 처리 검사에 포함되어야 할 검사 사항과 그리고 부위별 검사 기준 및 조치사항. 네, 거의 선택하기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네. 자, 개요 보시면 표면 처리가 전체 도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특히 철골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고요.
예, 우리가 일반 콘크리트면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도장을 하면 표면 처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 하자가 나느냐 안 나느냐 가장 그 중요하다. 표면 처리의 중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표면 처리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검사사항 이렇게 가져왔고요. KCS 기준에 있는 겁니다. 네, 표면 처리 연마제 사용 검토. 그리고 표면 조도 및 표면 처리 정도는 적합한가. 여기서 조도는 밝기가 아닙니다. 밝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조도는 세조자입니다. 세조자의 길조자의 조도로 나는 새가 이게 그 뜻이 이 조도가 나는 새가 가는 좁은 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도는 울퉁불퉁한 이렇게 그 굴곡을 지게 만드는 표면에 입자를 잘 입혀서 방리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개념의 조도입니다. 그러니까 밝기의 이런 조도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불량부, 그 다음에 노치, 문포 패인 거죠. 노치, 스패너는 용접 불통이 T인 겁니다. 스래그, 알죠? 잔존, 표면 도출 제거 여부, 온습도 영향, 그리고 있을 점보다 3도씨 이상 높은가. 그래서 이게 이제 표면 처리에 대한 검사 사항이고요. 네. 네, 부위별 검사 기준입니다. 네, 부위별 검사 기준 및 조치사항. 그래서 원판의 표면 처리 기준과 그 용접부 표면 처리 크게 고장력 볼트의 표면 처리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SSPC의 규격에 대한 SP10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SSPC라는 게 미국 철강 구조물 도장협회 어떤 규격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보통 그 철거에서도 이 SSPC 기준과 ISO 기준을 따르는데 이 SSPC 기준을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방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PC10 제가 그 여기에 예제를 여기다 놓는다는 것, 그 시방서에 있는 예제를 그 뒤에 이게 엑스트라로 집어넣는다는 걸 제가 이제 놓쳤습니다. 넣었는데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SSPC의 10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은 완전히 그 세정, 육안으로 봤을 때 완전히 세정되는, 완전히 깨끗이 만들어버린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준나금속 세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어떠한 산화물, 부식 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녹, 밀스케일 또는 이런 얼룩에 의해서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퍼져 있으되 5%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한 게 이 SP10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SP2, 3 뭐 해갖고 쭈르륵 해갖고 이런 그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방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깊이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SP10 이상이어야 된다. 그냥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밑에 그 조도, 요 조도도 울퉁불퉁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조도는. 그래서 25에서 75 마이크로 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00만 분의 1분지죠. 마이크로가. 25에서 75라는 거는 그 굴곡의 두께가 어떻게 된다? 0.025mm에서 0.075mm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용접부 처리도 보시면 두 번째 SP10 이상이라 하였고 여기에 동력 공부 세정 등급인 SSPC 여기는 SP3가 나와 있거든요. SP3는 이거는 이제 동력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손으로 하는 거는 SP2거든요. SP2는 수공으로 세정한다는 거 이런 동력을 사용하는 동력 연구를 한다는 게 SP3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읽어보시면 이해되십니다. 표면 처리, 잔류물 제거, 72시간 전처리 및 도장해야 된다. 그리고 고장력 볼트도 밑에 보시면은, 여기도 SP3로 하라고 하죠. 예. 요 정도.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철거에 관계되신 분이나 요 내용을 알지, 나머지, 이게 이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토목에 교량을 하신 분들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교량.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교량과 그 철근의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나 있는데 보통 이 개념은 이게 교량의 개념입니다. 토목 교량의 개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시방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선택할 네 번째 문제죠. 이것도 순수내역 입찰의 대상 및 계약 절차와 장단점.
네, 대상은 300억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계약 절차는 일반적인 입찰의 계약 절차를 놨고요. 예, 장단점, 예, 그래서 풀고 개발 방향, 그리고 이제 비교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역 입찰, 우리가 이제 물량을 준 걸 단가를 주는 내역 입찰, 그리고 물량 내역 수정은 제시된 물량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거고, 순수 내역은 전혀 그 설계도서 어떠한 그 바탕을 통해서 우리가 물량과 내역서를 작성하는 이런 개념이 순수 내역 입찰로 제가 이제 용어 시간에 강조를 했었죠. 예. 근데 이게, 용어는,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이제 서술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4교시 문제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은 정규반에서 오신 소장님들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과연 개수를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겠고요. 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서브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정규반 때는 간이 서브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정규 서브를 만들면서 모의 서브를 만들면서 조금 더 한 바퀴를 더 용어를 같이 하면서 더 조금 더 접근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제가 지금 시간 끝나고 이제 10분 뒤에 이제 이제 원장님 OT하고 그 다음에 다음 과제물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가시면 안 되겠고요. 정규반에서 모의고사 하실 분들은 남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모의고사하고 이제 별도로 이제 오신 소장님들은 상담 있으면 제가 간단히 상담해드리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제 그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합격을 몇 명을 우리가 뽑아주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오르거나 내려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전 회차 3%고 이번 회차는 3%보다 당연히 많이 뽑는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 이 안에서도 물론 3개월 하신 3, 4개월 하신 소장님도 분명히 합격생은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워낙 제가 특강까지 가다 보니까 정말 뭐 세네 분, 네다섯 분 이상은 정말 잘 쓰시는 소장님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다음 준비까지, 다음 발표 나는 그날까지는 계획된 대로 그 다음 회차를 계속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